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전 재산 5냥을 다 줄 테니 그 기생을 제발 내게 파시오. 대낮 한양 장터 한복판, 살점이 찢기는 무자비한 매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촌뜨기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3년 동안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목숨 같은 장가 미천을 오늘 처음 본 다 죽어가는 기생을 사는데 허공에 던져버린 겁니다. 구경꾼들은 모두 미친놈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평생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바보 머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죽음만을 기다리던 기생과 그녀의 피 묻은 손을 쥔 바보 머슴, 온갖 냉대와 멸시 속에서 시작된 이 두 사람의 핏빛 만남은 훗날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기적 같은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날 장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핏빛 만남의 전말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왜 그토록 아끼던 전 재산 5냥을 품에 안고 낯선 한양 장터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부터 풀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세가 제법 아늑한 충청도의 어느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시리고 매서운 한겨울의 칼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김진사 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25살 사내 복돌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온전한 이름으로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를 가리켜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바보 혹은 얼간이었죠. 남들보다 행동이 반박자 굼뜨고 입을 열어 말을 하려 치면 혀가 굳어 심하게 더듬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일이 모자란 놈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깊은 밑바닥, 희미하게 남아있는 7살 무렵의 봄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온 고을의 이름 모를 흉흉한 돌림병이 휩쓸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던 부모님은 좁은 방 안에서 한날 한시에 검은 피를 토하며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부모님의 시신 곁에서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울부짖던 그날 이후 제 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세상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마저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이 집 저 집 동냥밥을 얻어먹 며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 천만다행으로 김진사 댁 머슴으로 거두어졌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철저하게 바보의 탈을 쓰고 살아야겠다고 뼈저리게 결심했습니다. 행여 영악하게 굴거나 똘똘한 척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매질과 상처뿐이라는 것을 길바닥에서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면 실없이 헤헤 웃었고 동네 wal패들이 모진 욕설을 퍼부어도 그저 바닥의 흙먼지만 쳐다보며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차라리 생각 없는 바보로 사는 편이 이 험한 세상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밥 먹듯 삼키며 살아가는 제게도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독하고도 찬란한 희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날고해진 무명 저고리 품속 깊이 닳고 다른 전대 안에 꽁꽁 숨겨둔 5냥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농방 머슴들에게 주어지는 일, 연치 3경이라야 고작 벼 몇 섬이거나 동전 한두 냥이 전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은 1년에 한 번 3경을 받는 날이면 장터 투전판에 기웃거리거나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과 돼지고기 몇 점으로 팍팍한 시름을 털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땡전 한 푼, 엽전 한 립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섣달그믐의 끔찍한 추위 속에서도 집신한 켤레를 사지 않고 맨발로 외양간에 앉아 새끼를 꼬았고 가만히도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삼복더위에 남들이 시원한 정자나무 그늘을 찾아 낮잠을 청할 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지게를 진 채 산에 올라 뗄감을 구했습니다. 무명천이 달아 속살이 다 드러나도 옷 한 벌 새로 짓지 않았지요. 갈라진 손바닥 사이로 진물이 흐르고
돌덩이처럼 굳은 살이 박인 발뒤꿈치는 낫에 베어도 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억겁 같은 시간 동안 피와 땀, 뼈를 깎는 인내를 걸음삼아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 바로 이 5냥이었습니다. 이 돈만 고스란히 쥐고 있다면 훗날 늙어 머슴 노릇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산비탈의 작은 떼기밭이라도 하나 일구어 남들처럼 소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은 숨막히는 삶을 견뎌내는 바보 머슴 복돌이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궤도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은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 어른의 부름을 받고 가을 추수에 쓸 튼튼한 농기구를 대량으로 사오기 위해 난생 처음 등에 커다란 보찜을 메고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신을 2켤레나 달아 없애며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한양 장터는 시골 촌놈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경이롭고 아찔한 신기루 같았습니다. 이 팔도에서 몰려든 온갖 장사치들의 왁자지껄한 호객소리,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전집의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흠집 하나 없는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팔자걸음을 걷는 양반들의 행렬까지 저는 행여나 높으신 분들과 부딪혀 흠씬 두들겨 맞을까 두려워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장터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걸어 다녔습니다. 꼬박 반나절을 돌아다닌 끝에 쇠가 좋은 대장간을 찾아 심부름으로 부탁받은 낫과 호미, 괭이를 치열하게 흥정하여 등짐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낯선 한양의 번잡함에 멀미가 날 것 같아 서둘러 발길을 고향으로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발걸음을 조금만 더 서둘렀거나 하필 그 시끌벅적한 골목을 무심코 지나쳤더라면 제 인생은 평생 김진사 댁 헛간을 지키는 늙은 머슴으로 조용히 끝이 났을 것입니다. 장터의 모든 소란스러운 소음을 단숨에 갈라버리는 살가죽이 잔혹하게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우뚝 서서 고개를 돌린 곳에는 붉고 화려한 홍등이 대낮부터 어지럽게 내걸린 만월정이라는 제법 규모가 큰 기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의 높은 대돌 아래 값비싼 붉은 비단옷을 걸쳐 입었으나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한 험상궂은 사내가 제 팔뚝만 한 굵기에 질긴 가죽 채찍을 허공에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양 바닥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악명 높은 기방주인 최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진 매질 아래에는 얇고 하얀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 쳐져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년,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그 큰 돈을 들여 사왔더니 노래도 못 불러, 춤도 못 춰, 사내 놈들한테 교태를 부려 웃음도 못 팔아. 내년이 내 기방에서 비싼 밥만 축내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 쓸모없는 것, 차라리 뼈가 부서지도록 맞아 죽어라. 최포도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함께 채찍이 한번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닥에 엎드린 여인의 가녀린 어깨가 흠칫흠칫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찢겨나간 소복 사이로 붉고 뜨거운 피가 터져 나와 그녀의 하얀 옷깃을 처참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장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불쌍한 여인을 돕고자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중의 눈빛은 무관심을 넘어 잔인하리만치 냉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장터 국밥집 주모는 혀를 차며 말했고 비단 장수는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기생년이 재주가 없어 사내를 못 돌리면 맞아야지 별 수 있냐며 비싼 돈 주고 들여왔을 텐데 주인이 저리 화가 날 만도 하다는 수군거림만이 무겁게 공기를 채웠습니다. 구경꾼들의 싸늘한 조롱 속에서 맡고 있는 여인 월서는 그 흔한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바닥의 흙먼지만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짐승처럼 쏟아지는 매질을 묵묵히 몸뚱이 하나로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차갑게 꺾여버린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웅크린 채 모진 매를 고스란히 감당해내는
월선의 처참한 뒷모습 위로 갑자기 오래전 과거의 끔찍한 환영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고 동네 어기찬 바닥에 홀로 버려져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지독한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7살짜리 꼬마 복돌이 세상 모든 이가 돌림병이 옮을까 저를 외면하고 더러운 짐승 취급을 하며 돌을 던질 때 뼈저리게 느꼈던 그 공포와 칠흑 같은 고립감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인도 지금 그 시절의 나처럼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취급을 하는 이 지옥 같은 한복판에서 홀로 매를 맞으며 얼마나 춥고 아프고 서러울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고 거대한 불덩이 같은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었고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두 발은 무거운 쇳덩이가 든 등짐을 맨 채로 구경꾼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평생을 굽어있던 제 어깨가 곧게 펴지고 제 안 깊숙이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굳은 혀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제 어눌하고 투박하지만 단호한 외침에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다시 한번 채찍을 치켜들던 최포도 역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동작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덕지덕지 기워 입은 때 묻은 무명옷, 덥수룩하게 자라 눈을 덮은 산발한 머리,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아빠진 집신. 누가 보아도 길거리를 떠도는 촌뜨기 바보 머슴의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행색이었습니다. 뭐냐, 이 거지 발사개 같은 놈은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어디 감히 양반들 노는 기방 앞에서 행패냐. 최포도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뺨이 화촨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지고 있던 무거운 등짐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품속 가장 깊은 곳으로 거친 손을 밀어 넣어 무명천으로 겹겹이 단단하게 묶어두었던 제 전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벌벌 떨려 꽉 묶인 매듭을 푸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5냥,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제 유일한 희망줄이었던 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포도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저 여인을, 그 기생을 제게 파시오. 정적이 흐르던 장터에 곧이어 땅이 꺼질 듯한 조롱 섞인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바보놈이 단단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제 꼴에 전 재산 털어 기생을 다 산다며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촌놈이 한양 와서 계집 한번 품어보고 싶어 환장이 났다며 쏟아내는 경멸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제 온몸에 꽂혔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차에 엎드려 초점 잃은 눈빛으로 넋을 잃고 저를 올려다보는 월선에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였습니다. 최포도는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엎어진 엽전 꾸러미를 덥석 주워 들었습니다. 능숙하게 돈을 풀어 이빨로 엽전을 하나하나 쇳소리 나게 깨물어보던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요. 이 모자라 보이는 바보놈이 제법 큰 돈을 쥐고 있었구나. 좋아. 딱 5냥이네. 5냥이면 이 쓸모없는 년 본전은 뽑고도 남지. 기방에서 밥버러지 같은 년을 내 손으로 치워주니 내 오히려 절이라도 하고 싶다. 옛다. 가져가라. 오늘부터 이 년의 주인은 너다. 최포도의 거칠고 모욕적인 발길질에 월선의 몸이 흙바닥을 속절없이 뒹굴며 제 앞쪽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얇고 부서질 듯한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경련하듯 떠는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와 코끝을 진동하게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지난 3년치의 눈물겨운 땀방울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허탈감은 놀랍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서 바스라져가는 가여운 생명 하나가
온전히 내 거친 두 손에 쥐어져 있다는 그 묵직하고도 벅찬 책임감이 제 온몸의 피를 뜨겁게 역류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낡고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 피범벅이 된 그녀의 찢어진 등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갑시다. 이제 더는 저놈에게 맞지 않아도 돼요. 제 서툴고 투박한 손길에 간신히 의지해 비틀거리며 일어선 월선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여태껏 독하게 이 악물고 참아왔던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군중의 삿대질과 멸시 어린 시선이 여전히 등 뒤로 무수히 쏟아졌지만 저는 귀가 먹은 사람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가늘고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보 머슴의 굳은 살 베인 거친 손과 기생의 핏빛으로 물든 상처투성이 손, 이 투박하고도 비극적인 얽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장터를 벗어나 충청도 고향 마을로 향하는 천리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지는 험난한 고행길이었습니다. 최포도의 무자비한 가죽 채찌개, 등과 허벅지, 종아리까지 온통 살같이 터지고 찢겨나간 월선은 단 몇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수시로 흙바닥에 비틀거리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등에 쇠로 만든 무거운 농기구들을 잔뜩 짊어진 보찜을 지고 있었지만 남은 한쪽 어깨를 단단히 내어주어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부축했습니다. 화려한 기방에 비단 이부자리에만 익숙했을 그녀에게 거칠고 험한 산길과 들길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 저희는 길가에 버려진 성황당이나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에 커다란 바위 밑을 찾아 들어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밤이슬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냇가로 내려가 차가운 물을 조롱박에 길어와 그녀의 찢어지고 골마가는 상처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조심 행여나 그녀가 아파할까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닦아내 주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제 몫으로 챙겨두었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보리주먹밥을 제 거친 손으로 곱게 부수어 그녀의 입가에 조심스레 밀어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전 재산을 주고 산 비루한 사내가 기생인 자신을 놀이개처럼 부리거나 막대하기는커녕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상전이라도 모시듯 쩔쩔매는 모습에 월선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경계심을 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 제가 조금이라도 몸을 뒤척일라 치면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한껏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속으로 숨 한 번도 더 생각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멍청하고 투박한 사내가 자신을 사서 또 어느 험악하고 무서운 사지로 팔아넘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서 짐승처럼 자신의 몸을 강제로 탐하려는 것인지 온갖 공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겠지요. 저는 길을 걷는 며칠 밤낮 동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흉하게 말을 더듬거리면 그녀가 행여나 더 큰 혐오감이나 불안을 느낄까 저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느리고 위태로운 걸음걸이에 제 보폭을 맞추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집신조차 신지 못해 하얀 발바닥에 날카로운 돌이 박히고 피가 맺힌 그녀를 위해 저는 주저없이 제 낡은 집신을 벗어 그녀의 발에 신겨주고는 거친 가시밭길과 돌밭을 맨발로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걸어 마침내 제 고향인 충청도의 작은 고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서쪽 하늘에는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라며 김진사 댁의 거대한 기와집 담장 뒤편 헛간 옆에 옹색하게 붙어있는 다 쓰러져가는 한 칸짜리 초라한 움막을 보여주었을 때 월선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운 절망의 늪으로 하염없이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매질이 난무하던 기방이라 할지라도 겉모습만큼은 화려하고 번듯했던 곳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사람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짐승이나 겨우 비바람을 피할 법한 가난하고 퀴퀴한 이 움막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진흙을 발라놓은 벽은 군데군데 흉하게 떨어져 나가 밤이면 칼바람이 숭숭 통했고 지프로 엮은 지붕에서는 마른 풀벌레들이 후드득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지만 서둘러 움막 안으로 먼저 들어가 한쪽 구석에 팽개쳐져 있던 낡고 때절은 거적대기와 이불을 탁탁 털어 그녀가 누울 자리를 반듯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내 먹을 것을 조금 구해오겠소.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움막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월선이 처음으로 파르르 떨리는 가녀린 목소리를 내어 제 등 뒤에 대고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이 좁고 추운 곳에 저만 홀로 두고 저는 앙상한 문틀에 어정쩡하게 기대선 채 쑥스러운 듯 덥수룩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 밖이 편하오. 평생 밖에서 자버릇해서 좁은 방 안은 답답해 숨이 막히오.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맘 편히 누워 쉬시오. 저는 정말로 달빛이 스산하게 내려앉는 움막 문지방 앞 맨바닥에 거적대기 하나를 덜렁 깔고 웅크려 누웠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머슴의 어설픈 배려와 피에 젖어 온기를 잃어버린 기생의 불안하고도 깊은 침묵,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시작된 이 기묘하고도 처절한 동거가 칠흑같이 어둡던 저희 두 사람의 억눌린 인생에 훗날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빛을 몰고 오게 될지 차가운 봄밤의 달림만이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낯선 움막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두려움에 떨며 뒤척이던 월선이 옅은 선잠에서 깨어난 것은 창호지도 발라져 있지 않은 앙상한 문틀 사이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들의 거친 희롱이나 기방주인 최포도의 신경질적인 고함소리 혹은 살을 애는 듯한 무자비한 매질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을 끔찍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낡고 초라한 움막의 아침은 너무나도 낯설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과 이따금 마른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아침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힐 뿐이었지요. 월선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제 몸을 따뜻하게 덮고 있는 투박하고 퀴퀴한 흙냄새가 나는 사내의 겉옷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돈 주고 산 바보 머슴, 제게 모진 일을 시키고 밤마다 짐승처럼 몸을 탐할 것이라 여겨 밤새 숨막히는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거친 사내가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밤이슬을 흠뻑 맞은 문밖 거적대기 위에서 둥글게 웅크린 채 새우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스럭거리는 기척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다듬고는 전날 이웃집 헛간을 뒤져 간신히 얻어온 시래기 몇 가닥을 된장 한 숟갈에 연하게 풀고 마당 한 구석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셔가며 눈물을 찔끔거리고 헛기침을 해대면서도 제 평생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이토록 어여쁘고 가여운 여인을 위해 내 손으로 아침상을 차려본다는 사실에 속으로 자꾸만 실없이 바보 같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가 다 빠지고 금이 간 낡은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과 거친 꽁보리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아 조심스레 움막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지 드시오. 차는 변변치 않지만 속은 좀 따뜻해질 것이오. 월선은 한참 동안이나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방에서 귀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기름진 고깃국이나 백미밥에 비하면 개밥이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 팔려온 이후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다정한 온기가 담긴 음식을 누군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끓여낸 따뜻한 국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왜 우는지 그 깊은 속내를 알 길이 없어 그저 문 밖에서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굴렀지만 그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겹겹이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여내고 있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을 둘러싼 차가운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양 장터에서 장가미천인 전 재산
5냥을 몽땅 털어 다 죽어가는 쓸모없는 기생을 사서 고향으로 데려왔다는 충격적인 소문은 고을 전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김진사댁으로 일을 하러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동료 머슴들은 저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간이 같은 놈이 드디어 미쳐서 단단히 탈이 났구나. 그 귀한 돈으로 암수 한 마리나 번듯한 밭대기를 샀으면 평생 배라도 부르지. 다 썩어가는 기생년은 비싼 돈 주고 사서 대체 어디다 쓰게? 바보놈이 밤에 계집 다룰 힘이나 쓸 줄 아느냐. 그들의 상스럽고 모욕적인 조롱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쥐어졌지만 저는 평소처럼 그저 바보같이 헤헤 웃어 넘기며 묵묵히 무거운 쟁기를 메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 역시 저를 안채로 불러다 놓고 혀를 차며 매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로다. 내 놈이 지난 3년간 어찌 피눈물 흘리며 그 돈을 모았는지 내 뻔히 다 아는데 그 귀한 장가 미천을 요망한 기생년 치맛자락에 던져버려? 그깟 천한 기생이 내 곁에 며칠이나 붙어있을 성시푸냐. 필시 며칠 못 가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님의 날 선타박과 훈계에도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애꿎은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천치 바보라 욕하는 것은 제게 하나도 두렵거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월선이 더 이상 최포도의 모진 가죽 채찍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멸시와 잔인한 냉대가 월선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빈 움막에 홀로 남아 상처를 추스르던 월선은 제게 밥 한 끼라도 지어 도움이 되고자 끙끙거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희고 고운 손으로 까슬까슬한 또아리를 틀어 머리에 올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힘겹게 우물가에 당도했을 때였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저녁에 먹을 채소를 씻으며 수다를 떨던 마을 아낙네들의 서늘한 시선이 일제히 월선에게로 꽂혔습니다. 그들의 매서운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을 훌쩍 넘어 천한 기생 출신이라는 신분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머, 저것 좀 봐. 전현이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여봐라. 기생년 주제에 어디 감히 신성한 우리 동네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해. 내년에 그 사내들 꼬여내던 더러운 손끝이 우물물에 닿기라도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부정타서 알아눕게 생겼다. 우물가에서 가장 입이 험하고 드세기로 소문난 칠성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소리치며 월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월선은 너무나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물을 조금 깃고자.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써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자신들의 신성한 구역을 침범당했다고 여긴 아낙네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긴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해. 사내들 홀리던 그 요망하고 천박한 몸뚱어리로 어디서 감히 양민들 사는 청정한 동네를 기웃거려 복돌이 그 바보 등신 같은 놈이 홀려서 널 제 집으로 데려왔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얄짤없다. 썩 꺼져라. 칠성내가 거칠게 팔을 휘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월선이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낡은 물동이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쨍그랑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메마른 흙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린 맑은 물줄기 위로 월선이 그나마 품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한 줄기 희망마저 함께 부서져 내리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안악들은 고소하다는 듯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월선은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어 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서러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방에서 살이 터지도록 매를 맞을 때도 결코 남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았던 독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가도 온전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더러운 기생일 뿐이라는 절망적인 사실, 그리고 쓸모없는 자신 때문에 빚을 내어 저를 구해준 복돌이마저 온 마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뼈가 부서져라. 고된 바티를 마치고 땀범벅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른 묘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물을 길어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러운 부정을 타서 동네 안악들이 우물을 쓰지 못하게 쫓아내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당장이라도 불같이 화를 내며 밥벌레 같은 쓸모없는 년이라고 뺨을 후려치거나 매몰차게 내쫓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물동이 조각들을 굳은 살 박인 맨손으로 조심스레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맺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헛간 한 구석에 거미줄을 치고 처박혀 있던 아주 크고 낡은 나무 물통을 찾아내어 등짐지게에 단단히 묶어 올렸습니다. 월선이 놀란 눈으로 눈물을 매단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지금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저는 묵묵히 입을 다문 채 무거운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 안악들이 모여있는 마을 한가운데의 우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깎아지른 듯한 무서운 경사를 자랑하는 험난한 뒷산의 좁고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구를 수도 있는 험악한 돌길과 칠넝쿨을 저는 오직 희미한 달빛 하나에 의지한 채 한참을 묵묵히 짐승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제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험한 산 중턱을 넘어 한 시즌을 꼬박 걸어 올라간 깊고 은밀한 골짜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은 귀찮고 멀어서 감히 올라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주 맑고 차가운 바위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투명하고 시린 샘물을 조롱박으로 퍼서 큼지막한 나무 물통에 가득 채웠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릴세라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지게의 균형을 잡고 조심조심 비탈길을 내려왔을 때 마을에는 이미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땀범벅이 되어 움막 앞에 도착하자 달빛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던 월선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나리, 이렇게 어둡고 늦은 밤에 그 험하고 먼 산길을 어찌 홀로 다녀오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 쓸모없는 기생년 하나 때문에 왜 이리 끔찍한 고생을 하십니까? 월선은 결국 억눌렀던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흙투성이 발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지게를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소매로 턱 끝까지 흐르는 땀을 대충 훔치며 펑펑 우는 그녀를 향해 빙긋 바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소. 이 깊은 산에서 나는 샘물이 저작거리 동네 우물보다 훨씬 맑고 달구려. 나는 당신이 이 맑고 좋은 물을 마셨으면 했소. 제 더듬거리는 투박하고도 다정한 한마디에 월선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기방에서 평생 수많은 양반 사내들의 번지르르한 거짓 입에 발린 가짜 사랑 고백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토록 무식하고 미련할 정도로 순수하고 깊은 진심을 온몸으로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들이 기생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매몰차게 내칠 때 자신을 위해 군말 없이 밤길을 걸어 험한 산 너머 바위샘 물을 길어다주는 이 미련한 사내. 그녀의 가슴 속에 겹겹이 두껍게 쌓여있던 세상에 대한 불신과 끔찍한 상처의 얼음벽이 그 맑고 차가운 산속 샘물 앞에서 봄눈 녹듯 맥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좁고 누추한 움막 안에서 월선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가 계속 이곳에 짐처럼 머물러 있으면 나리만 평생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리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는 제 뼈에 새기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허니, 제발 저를 다시 기방으로 파시거나 아니면 제 발로 조용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착하신 나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고 어두운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이 착하고 순박한 사내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다는 뼈저린 자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신을 삼던 거친 손을 잠시 멈추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두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보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정말 괜찮소. 저는 천천히 더듬거림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욕해도 천하의 등신 바보라 손가락질해도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소. 당신이 그 무서운 최포도의 채찍을 다시 맞지 않고 이렇게 내 눈앞에서 다치지 않고 온전히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나는 억만음을 주어도 그걸로 다 됐소. 떠나라는 그 잔인한 말은 제발 내 앞에서 거두어 주시오. 그 순간 월서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심장을 뚫고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사내를 바보라 부르며 짓밟았지만 그녀의 젖은 눈에 비친 복도리는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크고 단단한 바위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알량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내어주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영혼. 월서는 소매 끝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잔인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이 맑은 사람을 바보의 탈 속에 숨게 만든 것뿐이야.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고 이렇게 가만히 방구석에 숨어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착하고 불쌍한 사내를 위해 기생으로 처참하게 버려졌던 내 삶의 쓸모를 기필코 다시 찾아내어 이 사내를 지켜야만 한다. 차디찬 냉대와 멸시가 쏟아지는 시골 마을의 허름한 움막 안에서 바보 머슴과 쓸모없는 기생 사이에 피어난 것은 단순한 남녀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벼랑 끝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두 가여운 영혼이 서로의 곪은 상처를 핥아주며 움터낸 목숨보다 질기고 강렬한 신뢰의 위대한 첫 씨앗이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훗날 굳게 닫힌 마을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기적으로 자라나기까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깊이 숨겨두었던 놀라운 재능을 세상을 향해 하나씩 드러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훈풍이 불던 봄을 밀어내고 한낮에 뙤약볕이 등허리를 벌겋게 태울 듯이 따가운 초여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며 쩍쩍 갈라진 논바닥만큼이나 제 거친 손발도 깊게 패여갔지만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제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 고단한 하루의 바티를 마치고 흙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몸으로 움막에 돌아갈 때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며 조심스레 낡은 살인문을 열어주는 월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치얼간이라 비웃고 월선을 더러운 기생이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지만 그 작고 누추한 한 칸짜리 움막 안에서만큼은 저희 두 사람 모두 온전한 사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월선은 매일같이 제가 험한 상기를 오르내리며 떠다준 깊은 바위샘 물로 정갈하게 몸을 씻고 다해진 제 낡은 옷가지를 정성스레 매만지며 아주 조금씩 차갑게 얼어붙었던 삶의 의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동자에 서서히 맑은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간 홀로 짐승처럼 견뎌왔던 고생이 봄눈 녹듯 아스라이 사라지는 듯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 죽은 듯 조용하던 고을에 작지 않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모시는 마을 제1의 세도가 김진사댁 안방마님께서 귀한 외출을 채비하시다 그만 땅을 치며 통곡할 큰 낭패를 겪으신 겝니다. 마님께서 입으려던 옷은 한양 장터에서 가장 이름난 비단가게 장인에게 엄청난 거금을 쥐어주고 특별히 지어온 붉은 모란꽃이 눈부시게 수놓아진 최고급 당이와 실크 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옷시중을 들던 어린 하녀가 옷의 구김을 펴고자 다듬이질을 하던 중 그만 실수로 숯불 화로의 불똥을 세게 튀게 하였고 그 귀하고 얇은 비단 치마폭 한가운데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어른 손바닥만한 커다란 구멍이 흉측하게 뚫리고 만 것입니다. 진사댁 안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대성통곡을 하며 실수한 어린 하녀의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매를 치셨고 당장 내일 모레 이웃 고을 수령의 큰 잔치에 입고 가 위세를 부려야 할 옷이 참혹하게 망가졌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알아누우셨습니다. 고을에서 바느질 깨나 한다는 이름난 안악들이 줄줄이 안채로 불려왔지만 워낙 귀하고 결이 고운 비단인데다 타버린 자국이 너무 커서 누구 하나 감히 옷에 손을 대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칫 섣불리 건드렸다가 값비싼 비단값을 고스란히 제 돈으로 물어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 절망적인 소식을 우물가 너머로 전해 들은 월선이 그날 저녁 밥상을 치우던 제 거친 손을 꽉 붙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모진 수모와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내는 저를 보며 어떻게든 제게 씌워진 바보라는 멍에를 벗겨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그녀의 굳고도 간절한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월선은 일터로 향하는 저를 따라 나서 김진사댁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천한 기생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양반댁 안채에 발을 들이려 하냐며 문지기와 하인들이 거칠게 문전박대를 하려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찰나 마님이 바깥의 소란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안채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마님, 소녀가 감히 그 귀한 옷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월선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기품이 흐르는 목소리에 마님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기방에서 사내들 술시중이나 들고 치맛자락이나 휘두를 줄 알지. 어찌 감히 한양 최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어낸 비단옷을 함부로 만지려 드냐는 날 선호통이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 여긴 마님은 마침내 한숨을 푹 내쉬며 타버린 치마를 마루 위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옷감의 결을 살피는 월선의 맑은 눈빛이 일순간 예리하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흉하게 타버린 치마를 고이 품에 안고 저희의 누추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움막 문지방 밖 맨바닥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창호지도 채 발라져 있지 않은 앙상한 문틈 사이로 희미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 불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바늘귀를 꿰는 월선의 굽은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옷, 낡고 빛바랜 명주 적삼의 안감을 조금씩 뜯어내어 치마의 불탄 자리를 정교하게 메우고 그 위에 오색실을 꼬아 아주 세밀하게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감히 내기 힘들 만큼 지독하고 무서운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얇은 비단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는 미세한 사각거림만이 고요하고 짙은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발이 붉게 선눈으로 김진사 댁 마루에 다시 선 월선이 품속에서 치마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을 때 안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숨을 죽이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기적이었습니다. 시커멓게 타서 구멍이 뻥 뚫렸던 치마폭 한가운데에는 원래 옷에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던 모란굿보다 더욱 생생하고 압도적인 자태를 뽐내는 금빛 나비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탄 자국을 솜씨 좋게 오려내고 그 자리에 나비 문양을 덧대어 수놓은 그녀의 재주는 찢어진 자리를 감추는 얄팍한 속임수를 넘어 옷의 격과 품위를 한층 더 높여놓은 거대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마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치마의 나비 자수를 쓰다듬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홀린 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솜씨란 말이냐? 천한 기생의 손끝에서 어찌 이런 기품이 나온단 말이냐? 한양 궁궐의 어전 친박 나인이라 해도 이보다 훌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놀라운 사건 이후 굳게 닫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쌀쌀맞은 마을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월선의 신들린 솜씨를 크게 칭찬하며 쌀 2말과 후한 바느질 삭슬 선뜻 내어주신 것을 시작으로 우물가에서 월선을 매몰차게 내쫓고 멸시했던 콧대 높은 아낙네들도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명절에 입을 새 저골이나 남편의 도포자락이 찢어지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에 저희 움막을 몰래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 탓에
겉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굴고 헛기침을 해댔지만 그녀의 압도적이고 뛰어난 손재주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갭니다. 저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거리를 쥐고 옅게 미소 짓는 월선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세상 그 어떤 귀한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바보 모습이 장가미천을 다 버리고 미친 척 주워온 쓸모없는 기생이 사실은 누구보다 눈부신 재주와 기품을 품은 귀한 사람이었음이 세상 앞에 조금씩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잔인한 하늘은 저희에게 평범하고 소박한 안식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늦여름의 어느 날, 고을 전체를 공포로 뒤흔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대기 쉰을 넘어 간신히 얻은 늦둥이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 귀한 어린 도련님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갑작스레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름날 흔히 앓는 단순한 열병인 줄 알았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자 아이의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어지고 얼굴은 붉은 수수팥떡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온몸이 뻣뻣해지는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혼절을 거듭하셨고 진사 어른은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며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 인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진맥을 마친 의원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한 풍안이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이미 오장육부가 다 썩어 망가졌다며 독하고 쓴 탕약을 10첩이나 연달아 지어 먹였지만 아이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결국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의원들마저 보찜을 싸서 도망치듯 서둘러 진사댁을 나서며 이제 명줄이 다하였으니 수의를 짓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권세 높던 진사댁은 순식간에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참혹한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녁, 월선은 밥숟가락을 놓은 채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좁은 방 안을 다급하게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칠흑같이 깊어지자 그녀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는 평생을 가슴속 깊은 곳에 피눈물로 숨겨두었던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소녀는 단순한 기방의 청기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한양에서도 가장 이름난 어의의 자리까지 오를 뻔하셨던 훌륭하고 강직한 의원이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곁에서 온갖 약초의 쓰임과 진맥하는 법을 눈너머로 배우며 자란 양반가의 여식이었습니다. 허나 아버지가 평생을 다해 모시던 대감마님께서 궁중의 억울한 역모에 휘말려 처형당하시면서 저희 집안도 그 잔인한 연좌제에 묶여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훌륭하셨던 부모님은 참수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고 저는 관아의 노비로 정몰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결국 기방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월선의 하얀 두 뺨 위로 과거의 참혹한 슬픔이 담긴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가야금 대신 바늘을 그토록 능숙하게 다루었던 이유, 사람들의 모진 매질 앞에서도 결코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던 그 서늘한 기품과 도끼의 이유가 단 한순간에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주고 산 것은 밥이나 축내는 버려진 기생이 아니라 억울하게 날개를 꺾인 명문가의 여식이자 사람을 살리는 뛰어난 의학 지식을 품은 하늘이 내린 재원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증상을 밖에서 들어보니 이는 결코 겉으로 도는 단순한 풍안이 아닙니다. 속 깊은 곳에 무서운 화기가 뭉쳐 겉으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음호화동의 증세가 분명합니다. 돌팔이 의원들이 열을 내리겠다고 겉을 식히는 찬 성질의 양만 마구 쏟아부었으니 어린아이의 여린 오장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도련님을 단 한 번만 진맥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이대로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진맥을 잘못하여 아이가 당장 숨을 거두기라도 한다면 의원도 아닌 천한 기생이 함부로 나서다 양반의 대를 끊어놓았다며
그 끔찍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고 관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핏발선 월선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동자를 보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쓸모없는 물건이라 여겨 내다 버렸을 때 그녀의 진짜 가치를 유일하게 알아본 것이 저였듯 이제 그녀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진가와 하늘 스스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월선의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믿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아이를 살리다 무슨 험한 일이 생기든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당신 앞을 막아서겠소. 그 길로 저희 두 사람은 한밤중에 매섭게 타오르는 횃불을 치켜들고 김진사댁 안채로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던 마님 앞에 무릎을 꿇은 월선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기생년이 어딜 불길하게 초상집에 나서냐며 몽둥이를 들고 노발대발하는 하인들을 제가 온몸을 던져 뒹굴며 막아내는 사이 월선은 마님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마님, 도련님은 풍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약을 바꾸지 않으면 도련님은 정말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아이를 살릴 마지막 진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찢어지는 어미의 심정이었을까요? 마님은 피눈물을 쏟아내며 끝내 굳게 닫혀있던 안방의 문을 월선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월선은 파랗게 질려 숨 넘어가는 도련님의 얇은 손목을 짚어 진맥을 하고 눈꺼풀을 뒤집어 핏발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당장 산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땅속 깊숙이 묵은 산도라지와 칡뿌리 그리고 깎아지른 바위 틈에서 자라는 자연산 황기가 당장 필요합니다. 겉의 열을 무식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라버린 몸속에 진액을 보충하여 뭉친 화기를 아래로 부드럽게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야생 짐승처럼 낫자루 하나를 꽉 쥐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뾰족한 가시덤불에 찔려 얼굴이 찢어지고 낭떠러지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질 뻔한 고비도 수차례 있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내 월선을 살리고 가여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맹렬한 일념 하나로 이빨로 흙을 파내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땅을 파헤쳐 귀한 약초들을 캐어 모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동이 틀 무렵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산에서 굴러 내려온 제 거친 두 손에는 흙과 피가 엉겨붙은 약초들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약초를 받아들고 마당에 화로를 피워 직접 부채질을 해가며 정성을 다해 탕약을 다렸습니다. 가문을 잃은 명문가 여식의 깊은 한의학 지식과 죽어가는 생명을 기필코 살려내겠다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시커먼 탕약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지독하고 쓴 약냄새가 진사댁 집안을 가득 채우고 월선이 나무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도련님의 바싹 마른 입술을 죽여 약을 넘겼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안채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가 포기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아이의 몸에서 검고 탁한 땀이 굵은 비 오듯 쏟아지더니 요동치며 끊어질 듯하던 숨소리가 점차 잔잔하고 고르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찬란한 아침, 파리했던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돌아온 도련님이 스르르 눈을 뜨며 희미한 목소리로 어머니, 속이 비어 배가 고픕니다 하고 감격스러운 첫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진사댁 안채는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소 월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콧대 높은 마님은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월선을 와락 껴안고 짐승처럼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천한 어미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내 하나뿐인 아들을 살렸구나. 용하다는 의원들도 포기하고 버린 내 새끼를 네가 살려내었어. 내 너의 이 바다보다 큰 은혜를 뼈가 부서지도록 평생 잊지 않으마. 하늘 같던 진사 어른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가난한 바보 머슴인 저희 부부 앞에 당장이라도 큰 절을 올릴 기세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소문은 반나절도 차에 지나지 않아 발 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천한 몸이나 파는 기생인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도 거뜬히 살려내는 명의의 딸이었다더라. 바보 등신 복돌이가 사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운을 타고나 숨은 귀인을 알아본 것이라더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날을 기점으로 싸늘한 경멸에서 엎드려 우러러보는 경외로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더러운 우물물을 뿌리며 핍박하던 칠성내를 비롯한 우물가의 아낙네들조차 이제는 길에서 월선을 마주치면 황급히 길을 비켜주며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조심스레 기생년 대신 월선 선생이라 존경을 담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알량한 대가 없이 가여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진 복돌이의 무모한 진심과 그 우직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재능을 목숨 걸고 세상에 꺼내놓은 월선의 눈물겨운 용기, 이 두 사람의 서글픈 사연이 끝내 굳건한 신분제의 벽을 넘어 만들어낸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바보로 숨죽여 살던 제게 드디어 찾아온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저희의 섣부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불어닥친 시커먼 먹구름 앞에 처참하게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보려던 저희의 짧은 평화는 불과 며칠 뒤 김진사댁 평화로운 앞마당을 거칠게 짓밟고 들어온 낯설고 흉포한 발소리들에 의해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먹구름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저희를 쫓아내려온 악독한 기방주인 최포도였습니다. 내 놈이 치른 그깟 푼돈 5냥 따위는 진즉에 다 쓴 지 오래니 당장 내 기생년 월선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내 놈의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도련님을 살려내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보려던 저희의 달콤하고도 짧은 평화는 김진사댁의 고요한 앞마당을 짐승처럼 거칠게 짓밟고 들어온 낯설고 흉포한 발소리들에 의해 여지없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먹구름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부터 저희의 발자취를 뱀처럼 추적해 내려온 악독한 기방주인 최포도였습니다. 한양에서 도박과 빚보증으로 장사가 쫄딱 망해 험악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가 자신이 쓸모없다며 헐값에 팔아넘겼던 천안기생 월선이 이 먼 충청도 시골 구석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들린 의술과 바느질 솜씨로 양반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주워듣게 된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그녀를 다시 강제로 빼앗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이용해 먹을 심산으로 추노꾼 같은 덩치 큰 장정셋을 이끌고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가을 추수를 돕느라 낯을 쥐고 논바닥에 엎드려 있던 저는 마을 아이의 다급한 정화를 듣고 숨이 턱에 닿도록 진사댁 마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 흙바닥에 주저앉은 월선의 얇은 머리채를 최포도가 거친 손으로 움켜쥐고 질질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평생을 매맞고 살아오며 남들 앞에서 늘 고개만 숙이고 실없이 웃음만 흘리던 바보 머슴의 심장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겁고 무서운 짐승 같은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시퍼런 낫을 치켜든 채 사내들과 월선 사이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평생 저를 올가매던 그 지독하고 심한 더듬거림이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마시오. 정당하게 피 같은 돈을 치르고 속량한 내 사람, 내 단 하나뿐인 아내여. 내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와도 절대 보낼 수 없소. 평생 바보라 불리며 짓밟히던 사내의 피를 토하는 듯한 짐승 같은 포효에 기세등등하게 으름장을 놓던 장정들도 흠칫 놀라 주춤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빛의 살기가 번뜩이는 저의 기세에 최포도 역시 멈칫했지만 이내 숫자로 밀어붙인 사내들의 무자비한 주먹과 몽둥이질, 억센 발길질이 비 오듯 제 온몸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가 입안에 고이고
눈두덩이가 찢어져 시뻘건 피가 시야를 가렸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쓰러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도 두 팔로 월선의 치맛자락을 단단히 감싸 안고 끝까지 사내들의 다리통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가엾은 제 아내는 다시 그 지옥 같은 한양 기방으로 끌려가 평생을 매를 맞으며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공포가 제 뼈를 깎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안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땅에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개같은 행패들을 부리는 것이냐. 마을의 절대적인 세도가이자 도련님의 아버지인 김진사 어른이셨습니다. 진사 어른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든 가병 수십 명을 이끌고 나와 최포도 일당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이 여인은 내 하나뿐인 귀한 독자를 살려낸 우리 가문의 생명의 은인이다. 관의 정당한 속량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강짜를 부린다면 당장 사또에게 고발하여 내 놈들의 목을 저 잣나무에 매달아 버릴 것이다. 진사 어른의 추상 같고 매서운 위엄과 가병들의 살기 어린 기세 앞에 최포도 일당은 결국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침을 뱉으며 물러가는 그들의 등 뒤를 보며 저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으로 의식을 잃고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누추한 움막 안에서 월선은 소리 없이 짐승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투성이가 된 제 얼굴과 시퍼렇게 멍든 팔에 밤새도록 찌은 약초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서운 짐이 되기 전에 떠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서방님이 평생 안 맞던 끔찍한 매를 맞으시고 매일 걷는 길이 피 묻은 가시밭길이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방의 지옥으로 다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자신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저를 향한 뼈저린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그녀의 핏기 없는 두 손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정말 괜찮소. 며칠 푹 자고 나면 털고 일어날 가벼운 상처요. 당신이 매를 맞으며 웅크려 있던 그날, 한양 장터의 아픔에 비하면 이런 것은 티끌조차 되지 않으니 제발 그 잔인한 소리는 거두고 내 곁에서 살아주시오. 제 간절한 투정에 월선은 끝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사내들의 가벼운 호언장담을 들어왔지만 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지켜낸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내의 진짜 가치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지능이 모자란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불렀지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 속에 비친 복도리는 세상 그 어떤 힘센 장수보다 더 거대하고 단단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태산과도 같은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의 폭풍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자비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최포도의 습격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며칠 뒤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콧대 높기로 소문난 대지주인 박찬봉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사인교를 타고 김진사댁 마당에 당도했습니다. 인근 고을에 비옥한 논밭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아의 사또마저 쥐락펴락한다는 막강한 권력을 쥔 그는 거들먹거리는 느릿한 팔자걸음으로 다가와 흙투성이인 저와 월선을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내년이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글공부까지 아주 깊다지. 내년에 내 멍청한 아들놈이 한양으로 소가를 보러 가야 하는데 마땅한 스승이 없어 골치이던 차였다. 네가 오늘부로 당장 내 기와집 안채로 들어와 내 아들의 학문을 곁에서 지도하거라. 박찬봉의 말은 일개 촌부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통보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천안 기생 출신을 아들의 훈장으로 둔다는 명목 뒤에는 훌륭한 자태와 학식을 지닌 그녀를 은연중에 자신의 첩실로 들이고
놀이개로 삼겠다는 검고 더러운 야욕마저 번뜩이고 있었지요. 제가 당황하여 파랗게 질린 월선의 앞을 가로막아서려 하자 박찬봉은 콧방귀를 뀌며 비단으로 곱게 짠 주머니 하나를 제 낡은 집신 발밑에 툭 하고 가볍게 던졌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주머니의 끈이 풀리며 마루 위로 쏟아져 내린 것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자그마치 은자 15냥이었습니다. 제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짐승처럼 일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꼬박 모아 월선을 샀던 그 5냥의 무려 3배. 평범한 머슴이나 소장농이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흙을 파먹고 숨만 쉬고 일해도 결코 만져볼 수 없는 눈이 멀어버릴 만큼 거대하고 막대한 액수였습니다. 이 큰돈이면 내 놈이 저 낡은 기생년에게 썼던 푼돈을 갑절로 갚고도 남을 뿐더러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사고 새 장가를 들어 평생 배를 튕기며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한 흙수저 머슴놈이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양반가의 귀한 여식을 아내로 들여다간 제 명에 못 죽고 객사하는 법이다. 어떠냐? 15냥이면 이 더러운 총흙을 끝내기에 셈이 맞지 않느냐?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정적이 진사댁 마당에 흘렀습니다. 은자가 내뿜는 그 차갑고도 관능적인 빛깔이 제 초라한 가슴을 예리한 비수처럼 푹푹 찔러왔습니다. 15냥이라는 돈의 무게가 제 알량한 사랑과 자존심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목각 인형처럼 고개를 돌려등 뒤에 선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크고 맑은 눈빛이 일순간 미세하게 파르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15냥,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언제 최포도 같은 놈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바보 모슴의 아내라는 천대받는 끔찍한 삶 대신 다시 화려한 양반가의 거처로 돌아가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문을 펼칠 수 있는 안락하고 보장된 삶. 그녀가 그 찰나의 순간 잠시나마 겪었을 그 지극히 현실적인 유혹과 내적 갈등을 저는 누구보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를 지켜주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제 비루한 자신이 뼈저리게 원망스럽고 미워지는 가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등 뒤로 꽉 움켜쥐어 감추고 핏발 손눈을 억지로 땅으로 내리깔며 애써 태연하고 덤덤한 척 갈라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월선, 당신이 저 화려한 양반댁으로 가길 원한다면, 당신의 원래 자리를 찾길 원한다면 내 기꺼이 보내드리겠소. 나는 감히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을 좁은 움막에 묶어둘 자격조차 없는 못난 놈이요. 그저 당신이 평생 2번 다시 모진 일 겪지 않고 배골지 않고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으며 편안하고 따뜻하게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오. 그것이 당신을 향한 내 마지막 진심이요. 제 목소리는 끝내 주체하지 못하고 물기에 젖어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깊이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기에 끔찍하고도 잔인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던 월선의 눈동자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눈물이 차오르더니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뒹구는 은자들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무시한 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에 감춘 제 거칠고 피딱지가 앉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찬봉을 향해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서슬퍼런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나리, 저 더러운 은자들을 당장 거두어 가시옵소서. 소녀는 15냥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모든 금은보화와 화려한 기와집을 제 발밑에 쌓아준다 한들 이 사람 곁을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벌레처럼 버렸을 때 제 목숨을 살리고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분입니다. 소녀는 숨이 끊어져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도 영원히 복돌이 제 서방님의 하나뿐인 아내입니다. 월선의 서리 같은 매몰찬 거절에 박찬봉의 얼굴이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글자도 모르는 천한 머슴놈과 더러운 기생년 주제에 지엄한 양반의 호의를 걷어차고 체면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길길이 날뛰던 그는 도끼가 가득 찬 살벌한 눈으로 저희를 노려보며 돌아갔습니다. 당장 내일 해가 뜨면
내 놈들이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두고 보아라. 분노의 찬박 참봉이 뱉어낸 그 싸늘한 저주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고을에는 아주 불길하고 흉흉한 소문이 뱀처럼 음산하게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박참봉이 관아의 사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끔찍한 고발장을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의적이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천한 짐승 같은 머슴놈이 양반가의 귀한 여식을 강제로 납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 기생이라 칭하며 능욕하고 있다는, 잡히는 즉시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엄청난 누명이었습니다. 깊은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던 저희의 초라한 움막 앞마당에 시뻘건 횃불을 든 관아의 험악한 나졸들이 예고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무자비한 오랏줄의 짐승처럼 꽁꽁 묶인 채 관아의 차가운 흙바닥으로 끌려가며 저는 덜덜 떠는 월선의 손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덮쳐오는 이 거대하고 잔인한 세상의 폭력 앞에서 가진 것 없는 바보 머슴과 가엾은 천한 기생의 숨막히고 처절한 마지막 재판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무겁고 거대한 철문이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저희의 등 뒤로 굳게 닫혔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동원 마당을 빙둘러싼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반사된 시퍼런 창끝은 금방이라도 제 숨통을 끊어놓을 듯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형틀이 놓인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오랏줄에 묶여 파랗게 질린 월선의 가녀린 두 손을 제 거친 손으로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동원 대청마루 위에는 매서운 눈빛의 사또가 위엄있게 좌정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저희를 이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 박참봉이 뱀처럼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과 천한 기생이라는 세상 가장 밑바닥의 두 목숨이 거대한 권력과 탐욕의 아가리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처절한 마지막 재판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내 이놈 복돌이라 하였느냐. 감히 짐승만도 못한 천한 머슴놈이 양반가의 귀한 여식을 강제로 납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기생이라 속여 능욕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 사또의 벼락 같은 불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에 선 박참봉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간악한 모함을 쏟아냈습니다. 사도 어르신, 보시옵소서. 저 가증스러운 이가 바로 몰락한 명문가이씨 가문의 귀한 정녀이옵니다. 저 흉악한 사내가 연약한 여인을 강제로 겁박하여 제 집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리고 있으니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엄벌에 처하심이 마땅하옵니다. 그 끔찍한 거짓말에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마가 흙바닥에 지식여 피가 나도록 절을 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또 어르신,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저 여인은 제가 한양 장터 기방에서 제 전 재산 5냥을 내어주고 정당하게 돈을 치러 구해온 제 사람, 제 아내이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서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정당하게 속량한 것이라면 관아의 도장이 찍힌 속량 문서나 거래 증서가 있을 터 당장 그것을 내놓아 보거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양 장터 길바닥에서 최포되게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고 황급히 데려오느라 글자 하나 모르는 바보 머슴에게 문서나 증서 같은 것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입술만 깨물고 있자 박참봉은 승리를 확신한 듯 악랄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또, 저놈이 거짓을 고하고 있사옵니다. 당장 저놈을 형틀에 묶어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내시옵소서. 나졸들이 밧줄을 들고 험악하게 제게 다가오는 찰나였습니다. 사도 어르신, 소녀가 참된 진실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바들바들 떨고만 있던 월선이 갑자기 제 손을 놓고 결연하게 고개를 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를 만큼 맑고 투명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것은 몰락한 양반과 정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옥비녀는 돌아가신 소녀의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옵니다. 소녀는 영모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한 몰락한 이씨 가문의 정녀가 맞사옵니다. 박찬봉 나리의 말씀대로 소녀는 양반의 핏줄이오나 집안이 망하고 관아의 노비로 정몰되어 결국 기방의 천한 기생으로 팔려간 목숨이었습니다. 그녀의 또렷하고 기품 있는 고백에 웅성거리던 관아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또 역시 놀란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월선은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옥좌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방의 혹독한 매질 속에서 소녀의 빚은 몸값 5냥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맞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면식도 없는 저 복돌이 날이 깨서 나타나 뼈가 부서지도록 3년을 모은 자신의 전 재산 5냥을 기방 주인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소녀의 목숨을 끔찍한 지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저분은 저를 강제로 겁박한 적도 무례하게 능욕한 적도 없사옵니다. 비록 비천한 기방의 문서는 없으나 소녀의 목숨은 정당하게 저분의 희생으로 속량된 것이옵니다.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흙눈물을 쏟아내는 저를 깊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끊어지는 듯한 애절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녀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간절한 의지로 진심을 다해 복돌이 나리의 아내가 되었나이다. 저분은 제 어두운 삶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자 목숨을 다해 모실 제 지아비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을 불법이라 칭하신다면 소녀 역시 지아비와 함께 이 자리에서 기꺼이 목을 내놓겠나이다. 월선의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선언에 관아마당에는 바람소리조차 멎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숱한 거짓과 탐욕을 심판해온 사또의 눈빛이 잘게 흔들리더니 인애 깊은 감동과 숙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또는 박찬봉의 사색이 된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며 벼락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이 여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은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음이 명백하니 이는 하늘의 도리이자 정당한 속량으로 인정하겠다. 억지 고발로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고 관아를 우롱한 박찬봉은 당장 곤장을 치고 하옥시켜라. 복돌과 월선 부부의 결박을 풀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결박이 풀린 저희 두 사람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이 모진 세상의 폭력을 견뎌내고 기필코 서로를 지켜내었다는 그 벅찬 감격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관아 문턱을 나섰을 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초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김진사 어른이 저희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장하다. 너희 두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진사 어른은 저희의 눈물겨운 사연과 월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을 한가운데 있는 따뜻한 기와집 한 채와 너른 문전옥답을 흔쾌히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차가운 움막이 아닌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하고 따스한 우리만의 진짜 집이 생긴 것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세월이 흐르며 저희 부부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은 겨울밤이면 월선은 호롱불을 밝히고 제게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땅지, 그녀의 맑고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 붓을 쥐고 거친 먹을 갈아 화선지에 글자를 써 내려갈 때면 평생 바보라 짓눌려 있던 제 지혜의 샘이 봇물 터지듯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글을 익혔고 먹을 흠뻑 먹인 붓처럼 제 안에 맺혀있던 심한 말더듬증도 완전히 사라져 당당하고 유창하게 제 뜻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특함을 눈여겨본 사또의 부름으로 저는 관아의 문서를 관리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돕는 관아의 서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바보라 부르지 않고 목돌나리라 부르며 깍듯하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편 월서는 양반과 자제들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가난하고 천대받아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촌동네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비루한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는 그녀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헐벗은 아이들의 맑은 낭독 소리가 매일 아침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서당에는 훗날 놀라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도박에 미쳐 결국 쫄딱 망해 거지가 된 옛 기방 주인 최포도가 겨울눈을 맞으며 구걸을 하러 왔을 때 월서는 그를 내쫓는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 고봉과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잔인한 주인을 너른 품으로 용서한 그녀의 자비 앞에 최포도는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악행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또한 저희를 죽이려 했던 박찬복마저 결국 월선의 학식과 덕망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함을 사죄하며 제 아들의 학문을 엎드려 부탁해 왔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월선의 가르침을 받아 당당히 한양 소과에 합격하여 마을의 큰 자랑이 되었지요.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은은한 보름달이 기와집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어느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을밤이었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잠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던 제가 월선의 따뜻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월선, 만약 우리가 다시 그 끔찍했던 5년 전 한양 장터의 그날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또다시 이 못난 사내에 거친 손을 잡아주겠소? 제 물음에 월선은 고개를 돌려 예전과 변함없이 맑고 깊은 눈망울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제 거친 손을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100번, 아니 1000번을 그 지옥 같은 핏빛 장터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주저없이 서방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올 것입니다. 서방님의 그 투박하고 바보 같은 다섯 양이 버려진 쓰레기 같던 제게 다시 세상을 숨쉬게 할 기적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요. 평생 멸시받던 바보 모습은 당신으로 인해 사람으로서 당당히 세상을 마주할 지혜를 얻었고 피 흘리던 기생은 바보 모습의 맹목적인 희생으로 꺾였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었소.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부둥켜 하는 저희 부부의 귓가에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청아한 글 읽는 소리가 환청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위대한 기적은 돈의 무게나 타고난 신분의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기꺼이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으려는 진심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씨앗에 있다는 것을 한때 바보 머슴과 매맞는 기생이었던 저희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밤마다 듣는 역사와 구전 이야기, 야담록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보 머슴 복돌이와 기생 월선의 눈물겨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아무리 돈과 권력이 판을 치고 신분이라는 족쇄가 무거운 차가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대가 없는 순수한 진심 하나가 기어코 거대한 편견의 벽을 깨트린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저 역시 평소 낯선 타지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복돌이와 월선처럼 투박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을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진심 어린 온기 하나면 서로의 삶에 충분히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도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다섯 양의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희 야담록의 차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밤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예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